자,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의 특성.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 당대의 여러 문화 현상. 사회 분야의 글은 정치, 경제, 언론, 법률, 국제관계. 여기 이론 파트는 그렇게 무게감 있게 안 가도 된다. 말 그대로 이론이니까. 본문이 중요하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다루고 문화 분야의 글은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한다? 사회 분야는 요거, 그 다음에 문화 분야는 요거. 두 개 합해서 사회 문화. 이런 글은 사회 문화적 현상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특성 및 원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냥 독재 정권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고. 독재 정권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고. 일제강점기가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고. 신분 계급 제도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고.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특성 1번, 원인 2번, 문제점을 분석한다 3번, 그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한다 4번. 이게 사회문화 분야 글이 지닌 특징이다라는 거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대한 생생한 반응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사회문화 그냥 특징, 요거 3번.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방법. 사회문화 분야의, 자, 이거 소제목 먼저 보자. 읽기 방법.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며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형상의 특성을 이해하며 읽는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에는 사회나 문화 현상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글을 읽을 때는 사회적 요구와 신념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읽는다.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특히 그 요구와 신념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문맥을 잘 헤아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 구조가 복잡해서 그에 따른 사회 현상 또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글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도 독자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다. 이럴 경우 다양해진 경우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글의 소재가 되는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80년대 평균 출산 연령이 27세인데 비해 2010년에는 31세. 게다가 요즘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자녀 없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났다. 자, 여기서 사회적 현상을 제시해주고 있네. 80년대는 27세. 그런데 2010년에는 31세. 그 다음에 플러스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여기 1번, 여기 2번. 자녀 없이 살겠다 3번. 이처럼 출산을 꺼리는 배경에는 자 여기가 현상이야. 출산을 꺼리는 배경에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 여기 원인 분석한 거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영업 대학 좁히는데 그런 비용이 2억 6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때쯤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는 경우 공공연히 그만두고 사회 회사도 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의무 계좌 맡기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하고 요거 뒷받침해 줘. 이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출산 후 일을 계속하기도 어려우니 아이를 적게 내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주고. 이건 우리 사회 평균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다룬다. 자, 요게 현상이고 문제점이야. 그것은 많은 양육비와 출산으로 인한 근무 단절을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요게 원인. 이런 것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시간 대상을 삼고 있는 우리 사회 출산형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그 설명을 이해하려면 현대사회에서 출산및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가 개선방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까지. 소연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있기. 좀 복잡하네. 자, 역사적 인물 1번.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비판적으로 읽는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 위에 형성되어 있다. 요게 특성인 거겠지.
따라서 이런 화제를 다룬 글을 읽을 때에는 이런 화제를 다룬 글은 뭐야? 역사적 인물과 사건, 지금과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말하겠지. 당시 사회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라인 관점을 앞세워 그런 잘못 이해하거나 부당한 비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읽었을 때의 문제점. 요게 잘하는 거고 요게 잘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벤담의 페노프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자, 페노프티콘, 벤담의 페노프티콘. 감시 감옥을 뜻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지금 감옥이야. 근데 여기에 수용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범죄자들. 원형 감옥이야, 원형. 동그랗게. 이렇게 다 돼 있다 치자. 동그랗게 돼 있는 거야, 동그랗게. 근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통처럼 돼 있는 거야. 가운데는 비어있고, 이렇게 원통으로 돼서 이렇게 뺑 둘러가면 여기 교도소인 거야. 동그랗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감시탑이 이렇게 가운데 쫙 있는 거야. 여기 사람이 하나 딱 있어. 사람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조명을 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범죄자들은 얘를 못 봐. 얘는 얘네들을 다 감시할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돼? 봐봐. 너네들이 여기가 범죄자들 교도소야. 나 혼자 있어. 근데 불 다 꺼놔. 그리고 내 쪽에서 이쪽 강한 불을 빵 쏘는 거야. 그럼 눈부셔가지고 소용이 나 볼 수 있어? 없지. 근데 나는 소용이 되게 잘 보거든. 서현이도 보고 이거 다 본단 말이야. 이게 페노티콘인 거야. 그럼 나는 어때?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얘가 뭘 하는지, 오줌 싸는지, 똥 싸는지 다 알고 있지. 하지만 소영이는 내가 뭘 하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게 페노티콘의 작동 원리인 거야. 요걸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할 수 있는 거야. 감시하는 사람이 감시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다.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요 탑이 감시탑이 되는 거야.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 뒷면까지 내부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자, 페노티콘의 구조. 독방은 두 개 창문인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쪽은 바깥쪽에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요 한 명이 들어가는 한 명. 소수.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광인 미친놈,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소수가 다수를 효율적으로 감시. 이게 패널티콘인 거야. 감시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지. 요거랑 비슷한 게 CCTV인 거야. 요거랑 비슷한 게 CCTV라고. 그럼 소영아, CCTV가 먼저 만들어졌겠어? 패널티콘 감옥이 먼저 만들어졌겠어? 패널,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CCTV를 사용을 하는 거야.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투검자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명의 감시인이 여러 독방의 사람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에 시선을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 같다. 노출되어 있음을 배우자 연기 그냥 왜? 얘네들 다 노출돼 있거든. 일만 감시 요거 말하는 거야. 일만 감시. 한 사람이 바라본단 말이야.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의한다. 자,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자, 일만 감시 과목 구조의 원리 내지는 특징. 이 패노티콘이 일만 감시 감옥 구조야. 일만 감시 감옥 구조. 그 다음에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의한다. 요컨대 이것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즉 감금, 빛 차단, 숨겨두기 기능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놓고 뒤에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다.
요것만 공통적으로 감금. 얘한테만 있는 게 뭐다? 비차단, 숨겨두기. 일만 감시감은 충분한 빛과 감시할 수 있는 시감에서 보호구실하다는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충분한 빛. 그래서 빛을 쏘니까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지하 감옥과 일반 감시 감옥의 차이.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인 거야. 일만 감시 감옥에서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 맥락인 거고. 그래서 그는 수감자가 죄인이나 범죄자, 감옥에 갇혀있는.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같은 내용인 거지. 주황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된다. 자, 가시성이 강요된다. 누구에게? 수감자에게. 수감자가 자기 모습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그 감시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잘 보이게끔 그걸 강요당한다라는 거지. 되겠니? 여기 인권 같은 거 없는 거야.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옛날부터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일만 감시가 페놉티콘이야. 수감자가 감시자에게
가시성과 비가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수감자끼리 대화 나누면 안 돼. 지네끼리 공모해서 탈옥할 수도 있거든. 그 얘들은 철저하게 이야기 못 나누게끔 해주는 거야. 그게 비가시성인 거. 가시성은 뭐야? 수감자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감시자에게 잘 보이게끔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니?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준다. 요거 질서 보장. 수감자끼리 대화 나누면 어떻게 된다?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탈옥하거나 아니면 교도관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감자끼리는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소통 못 하니까.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사후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음모, 집단 탈옥,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상호 간의 나쁜 영향. 수감자끼리 세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지. 비가시성. 서로 못 보게, 서로 소통 못하게.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도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폭력의 행사할 위험도 없다. 마찬가지.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어떨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도 있다. 어린이라면은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은 구타, 절도,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안전한 마감적 우발적 사고로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없다. 자 보자. 수감자가 죄인일 때 이걸 없애주고, 광인일 때 없애주고, 어린이일 때 없애주고, 노동자일 때 없애주고, 병자일 때 없애주고.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거라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자,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 요게 과거. 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러니까는 뭐 여기 뭐 지하 과목 좀 되겠네. 페놉티콘 이전이 되겠지.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죄수에게는, 간수에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겠지. 일만 감시 구조.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이게 무슨 관점이 되는 거야? 통시적 관점이 되는 거지. 수용이 되니? 1호부터 1만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자, 왼쪽에 1만 감시 감옥의 효과 별표. 소영아, 너 모의고사 하는 거 어때 요즘에? 음, 독서, 문학. 원래 독서를 더 많이 듣는데 요즘에 문학을 더 많이 듣. 그러면은 그거는 독서는 조금 적응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문학은 3학년 때 가면 더 어려워져. 원래 수능이 그래.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싸움이 문학 싸움이야 결국엔. 너가 느끼는 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 거지. 독서보다는 문학을 좀 더 많이 들려. 이게 3학년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공부하는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니까 크게 나쁠 건 없어. 화작은 어때? 화작은 거의 다 나아져. 괜찮아졌어? 오케이. 잘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모의고사는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건 그때그때 보완을 할 테니까. 일만 감시 감옥의 효과. 권력의 자동화. 거의 오토매틱으로 만들라는 거야. 감시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가 계속된다. 왜? 봐봐. 내가 여기 너네들한테 불 켜놓고 있어. 근데 너네들은 내가 안 보여. 일망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 근데 내가 화장실 간지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시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 왜 그런 거야? 이것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 수감자들이 감시자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수감자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권력의 비개성화. 권력의 근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있으므로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언제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언제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수감자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수감자와 권력구조에 길들여져 스스로 예속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불안해. 왜?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누구나 쳐다보는 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지. CCTV도 마찬가지잖아. CCTV가 이렇게 내 쪽을 향해 있어. 얘가 나를 찍는 건지 나를 보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CCTV 없을 때는 신호등 안 지켰단 말이야. 근데 CCTV 있은 다음부터는 나 스스로 지키게 된다는 거지. 그럼 경찰관들이 그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겠지.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직수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간다. 자,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가 계속된다. 1번, 2번. 자동적인 감시 기능 말하는 거야. 권력의 원칙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런 건축적 장치는 자, 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수감자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게끔 만들어줘. 길들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신호등에 CCTV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신호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게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는 야자를 하는데 항상 그 야자를 담당해주는 담임이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럼 그땐 다 조용해. 선생님 나가면 떠들어. 들어오면은 조용해. 항상 감시를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딱 박아놔. 카메라 딱 박아놓으면은 이게 선생님이 이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요 내용인 거야.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게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게 된다. 수감자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감시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지. 스스로 예속화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지가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수영 이거 이해돼? 이해됐어? 수영이 됐어? 됐어? 예전에는 카메라 안 뒀을 때는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조용히 해. 근데 이제는 카메라만 딱 두니까 내가 굳이 없어도 학생들이 알아서 조용해진다는 거지. 스스로 그 카메라에 구속된다는 거지. 일반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탑 밖에서는 탑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 얘네들이 피감시자. 감시당하는 애들. 수감자.
중앙부의 탑. 요게 감시자.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비개성적이다라는 거. 자,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으로 또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게 뭐야? 그냥 나는 불 켜놓고 또는 카메라 켜놓고 잠자도 돼. 아니면 사우나 갔다 와도 돼.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 갖다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비개성적이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왜? 카메라나 아니면 조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감자들은 이곳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서 조심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적이다. 이 권력은 자동적이며 비개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얘네들 감시할 수가 있고 또 나 말고 내 동생이 와서 감시해도 된다라는 거겠지. 됩니까?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지.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이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구조가 핵심이다라는 거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우연히 걸려든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친구, 측근,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은 거야. 자동적이며 비개성적이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관리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다.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철학적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상관없더라는 거지.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자의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익명이라는 게 뭐야?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가 날 감시하는지를 모르겠어. 강아지가 날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날 감시하는 건지. 그럴 때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일만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경이롭다. 놀랄만하다.
자, 요거 별표. 요거 별표. 벤담은 1만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 경탄은 놀라고 감탄한다는 뜻이야. 경탄. 요거 놀라고, 이 경자가 놀라다는 뜻이야. 놀라고 감탄했다. 1만 감시 과목이 섬세하다. 이것에 대해서 감탄했다라는 거지. 벤담이. 쇠창살이나 쇠사슬,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뭐 이거는 지하 과목에서 썼던 걸로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이런 거 필요 없어.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요거는 일만감시 구조에서는 필요가 없어. 대신 뭐가 필요하다? 구분을 명확히 하고 1번 출입구를 잘 배치한다.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성과 요새 형태 육중한 옛날 감옥. 자, 이게 옛날 거. 경제적인 기하적 구도에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경제적이고 기하학적인 구도에 빈틈없는 감옥. 이게 일만감시. 페놉티콘.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감시당하는 사람이 수감자가 이제는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자신을 감시한다. 옛날 감옥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는 권력 관계를 내면 그가 감시자, 수감자야.
권력 관계를 내면화해요. 우리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강아지 목줄 잡고 산책을 하는데 주인이 일부러 목줄을 딱 놔. 그럼 어떻게 돼? 강아지가 그 목줄을 입으로 물어다가 주인한테 건네주잖아. 자기 스스로 감시하려고 하는 거지. 또는 주인이 목줄을 해가지고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에서 풀어놨어.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자유잖아. 근데 어떻게 돼? 얘는 스스로 감시하기 위해서 자기 그 목줄을 입으로 물고 집으로 지가 기어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가 묶여있던 곳에다가 그걸 또 갖다 놓는다는 거지.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1인 2역. 이게 이거 말하는 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수감자가 피감시자도 되고 1번 감시자도 된다는 거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스스로가 감시하고 스스로가 감시당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여기 예속화 뜻 나와있네. 그러니까 뭐야? 그 일만 감시 구조에 스스로가 어떻게 돼? 얽매이게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온다는 거야. 대건이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자, 요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요거 때문에. 요걸 A라고 하자. A 때문에. 원래 감시자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원래 감시자의 수고를 덜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감시자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피감시자가 스스로를 감시하니까. 권력의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게 된다. 한계 지점에 가까울수록 안 보이네. 좀 지울게. 권력이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지속적이고 깊어지게 된다.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 승리한다. 왜? 정보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이제는 스스로가 감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반 감시 과목의 기능을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반 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는 이 시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은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몽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체계의 구조이고 어떤 정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에 관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얘는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다. 이거 몽상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 자, 요거 발표. 아이고.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CCTV. 그러니까 CCTV가 그 페노티콘 감옥, 일반 감시 감옥으로부터 그 모티브를 얻은 거,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지. 감시 시스템, CCTV. 이 구조가 적용되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일반 감시 구조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 행사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야? 감시자는 최소화, 피감시자는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인원들을 감시할 수 있다. 왜냐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의 대상의 수를 제거시켜 못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 요거 말하는 거야. 요게 이런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강제력, 힘, 물리적인 힘,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영되면서 그리고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아도 개인의 그 구조가 작동할 수가 있다. 3번. 여기까지.
되니? 질문 됐어? 자, 수현이 힘들어? 수영이 괜찮아? 할만해?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하자.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능사가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기능도 있고 파란색의 기능도 있는 것이 구멍가게다라는 거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무엇의 역습이야? 편의점의 역습인 거지.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구멍가게들의 자리를 다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 차지하고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이 밀려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변화되는 양상을 보면은 구멍가게 그래서 슈퍼마켓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자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왜 이런 말을 쓴 거야?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도 떨어지고 취급하는 품목도 적지. 그래서 저는 슈퍼하지 않다라는 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27년) 미국에 생겨나 기원 24시간 편의점의 기원 1989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 편의점 수는 10,000개로 돌파했고 전체 매출은 4조 6천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중심 내용 요 문단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 자, 여기에서 문제제기 궁금증 유발 문답법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어시간 때문이다. 자, 여기서 대형 할인점이 사라진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것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거지.
24시간 편의점의 경쟁력. 첫 번째가 24시간 운영. 그래서 다음에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는 24시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 편의점을 24시간 왜 그런 거야?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만 아니라 1번 집에 와서도 밤늦게 이런저런 일하다가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여기 2번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24시간 영어 요거 얘기를 하고 이거 자체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편의점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편의점이 처음부터 24시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시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모르게 24시간 운영이 된 거야. 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해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평소와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심해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평소와 간편하게 조달. 2번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편의점의 지리적 특징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뭐야? 어떤 지역에다가 편의점을 오픈하면 장사가 잘 돼 이런 거겠지. 시골 농촌 논밭에다가 하나 설치해놓고 가겠어 누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주거지나 상업지역 이런 데다가 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 곳.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지어진 물건은 무려 1200에서 2000여 종에 이른다. 자, 요거 편의점의 특징 소형 매장이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품목이 많다라는 거야. 소형이고 취급품이 많다.
되죠?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대행, 디지털 사진 일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편의점의 기능. 뭐야? 왜래? 자, 물건 판매,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컵라면 같은 다양한 식사, 간단한 식사. 한국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 대형 상점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대형 할인점 다음으로 가면 안 되고 대형 할인점하고 같이 가는 24시 편의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쟁력 두 번째 뭐라고? 필요시 즉각 구매 가능. 그 다음에 틈새 시장. 대형 할인마트나 이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이 도달하지 못하는 권역에 얘네들이 골목골목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비자의 그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거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지금 2학년 애들 있잖아. 지금 현재 독서하고 문학하고 문법 화작 있잖아. 이거 문제 되게 많이 풀고 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모의고사 참고해라. 본인들도 그 흐름의 패턴에 맞춰 가야 돼. 거기 뒤처지면 안 되는 거야. 서연 알겠지? 내신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특강 외적으로 보충 신청 많이 하고 수능 관련돼서 그리고 문제 되게 많이 받아간다. 지금 몇몇 학생들은 지금 벌써 수특 있지? 수능 특강. 3학년들이 뭐 수능 특강. 지금 벌써 그거 지금 2개년도 푼 애가 있어. 2개년도. 24년도, 3년도. 지금 한 22년도 거까지 더 받아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학습량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사이즈 나오잖아. 내가 내신으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 정시로 기울어질 것 같아. 그럼 빨리 전환해야지. 내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야. 내신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수능도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저기 얘기인 거고. 그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한두 번씩 수리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이게 뭐냐면 다 전산화돼 있잖아. 그죠? 거기 그 편의점 알바 언니들이 막 띡띡띡 찍잖아. 그러면 바로 CU 본사로 가는 거야. 그럼 CU 본사에서 여기 성북구에는 지금 뭐 제로콜라가 부족하네? 그럼 제로콜라 바로 그냥 공급해주고. 그러면 소비자들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거 아니야. 이게 된다고. 맞춤형으로다가.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이제 그 대기업의 깡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든다. 내가 종이 비행기 만드는 거랑 경쟁이 되겠어? 안 된다고.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이 잘 만들고 뭐 홍보, 광고
판매처 이거 걔네들 훨씬 더 잘한다고. 이 규모의 경쟁인 거지. 그리고 각 동네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 자, 요거는 다양한 지역과 수업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점 그리고 홈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유연화 전략, 유연화 전략. 주민들,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 그러니까 CU라고 해서 다 똑같은 CU가 아니라는 거야. CU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산속 그 캠핑장 있는 데 가잖아. 캠핑장 가면은 편의점에 숯불 팔어, 숯불. 숯 판다고, 숯.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 의자, 뭐 테이블, 텐트 이런 것도 판다고. 근데 성북가선 그런 거 안 팔잖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다고.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도 있다. 자, 성장 비결, 경쟁력, 매장 디자인. 지금 여러 가지 소소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메인이야. 지금 세 가지 정리해 주는 거. 우선 조명이 환하다. 세부 항목이야. 세부 항목. 자,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 빼곡하게 알려 대낮도 환하게 켜져 있어. 어느 공간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은 일종의 화려함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가서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 고정적인 수법이다. 하나는 이유. 뭐야?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자, 요거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다. 요게 백화점의 밝은 조명. 요게 편의점의 밝은 조명. 그런데 백화점은 비일상적이야. 왜? 백화점은 자주 방문하지 못해. 얘는 자주 갈 수가 있어. 자주 가는 곳에 백화점처럼 조명을 밝게 해놨어. 그럼 소비자의 판매 욕구를 더욱더 자극해준다는 거지. 물건을 진열하는데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면밀하게 계산하여 조명과 선반의 입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도 심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 환하게 비춰주는 불빛 덕분이다. 안심시켜주고 상품들을 더 빛나게 해준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더 안심이 된다. 투명 유리하고 불빛 덕분이라는 거지.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블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비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 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 고객을 안심시켜주고.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 어떤 편의점에는 치안에 도움이 된다.
뭐 강도 이런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겠지.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점포, 한국에는 112번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해 비상 사인을 올린다. 위험에 처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24시간이니까 여기는 닫혀 있지 않다라는 거지. 뭐 특별히 알바생이 화장실 가야지 않는 이상은.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들 지키고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먼저 한다. 따라서 무엇 할 건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에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을 뿐더러 부담이 없다라는 거야.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공회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의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 편의점의 소통 방식, 무관심의 배려. 편의점이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오토로 돌리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점은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이거? 3시 넘었는데? 10분까지 할 수 있어요. 10분까지 해도 끝나지는 못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이든 똑같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니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좀 빠르게 읽을게. 그러면 현관빛을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리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서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돼 있다라는 거지.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가 있다. 고객들은 편안해지는 거지.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통에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효율적인 소통,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사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우리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당하고 있는 거지.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있는 CCTV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도난 방지 화면이 아니라 CCTV 도난 방지 역할도 있지만 연령대 성별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분석한단 말이지. 연령대 성별로 분석한다.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 분석된다. 어떤 편의점 상업기법 진행할 때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한다. 오늘 잘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하는 뒤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가면 보며 살펴가면서 고르는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를 구매하는지 등의 통계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 편의점이 급성장해 온 이면은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자, 그러나 그런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바비 되게 많이 들어가.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한때 편의점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그러니까 편의점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자, 수익이 떨어지는 수익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망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본사들은 예상 매출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본사는 나쁜 놈들이지.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들이 들어서서 제작 가까기를 한 것이다. 거리두기 뭐 100m 이내에는 뭐 오픈하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적자를 보는 가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겠지? 엄청난 위약금, 손실금을 물어야 돼. 본사가 가무는 건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아야 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그에 대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몇몇 조항들을 바로잡았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해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에 반발했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편의점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지나친 경쟁, 너 할 사람이 너무 많아. 불공정계야. 대기업들의 횡포.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전문들 세대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지금은 시급이 많이 늘었지. 시급이 거의 10,000원 넘어갔어. 이거는 3,000원일 때야. 옛날 거.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 진열하는 일. 가게 안팎을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르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까다로운 손님들, 진상 손님들. 없는 물건은 막무가내 내놓는 손님, 돈이 모자란데 봐달라면 뜯는 손님, 슈퍼마켓에서 자, 이거 예시고 예시.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커피를 타달라는 손님, 지켜보다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는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처럼 위안을 준다. 그러니까는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서의 편의점도 의미가 있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을 준다라는 거지. 늦은 밤 온라인의 배에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은 허기를 달래주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위로받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 연중무휴로 열려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것 들은 소비자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자, 편의점과 관련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소비자의 욕망을 관리하고 기기적인 영업을 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감수한다.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의외로 고대폰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